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와 관련해서 할인 안 하는 것들이 있죠. 자, 할인 안 하는 거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어림셈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억납니까? 그럼 어림셈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었죠. 역수관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여기는 반갑죠. 예. 그래서 조소득 승수 그러면 뭐분의 뭐예요? 그래서 투자할까 말까는 수익하고 투자한 비용을 서로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는 수익으로 조소득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투자한 돈으로 뭐가 온다? 총 투자액이 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요. 요거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죠. 순소득이 다른 말로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분의 뭐가 되겠어요? 총투자액. 자, 그 다음에 세전 현금수지 승수가 있겠네요. 여기는요. 뭐분의 뭐? 세전 현금수지분의 이제 총이 아니라 지분투자액인 거 아시죠? 지분투자액. 그리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세후 현금 수지분의 지분 투자. 자, 승수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여기 순소득 승수를 우리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고요. 투자한 자본 회수할 때 열리는 기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순소득이 5천만 원이고 투자한 돈이 2억이다 그러면 이거 5천만 원씩 몇 년 벌어야 4년 벌어야 투자한 돈 회수한다. 그게 지금 자본 회수 기간이죠. 요거는 4배다. 5천만 원 4배가 총 투자한 돈 2억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자본 회수 기간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근데 현가 회수 기간 그러면요. 요 돈들을 뭘로 고치는 거라고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회수 기간이면 4년이면 되잖아요. 근데 현가 회수 기간이면요. 4년보다 더 걸리겠죠? 왜 이 돈을 할인하면 5천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억 회수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는 건 무슨 회수기간이라고요? 현가 회수기간. 이렇게 따지는 건 단순 회수기간. 자, 순소득 승수는 자본 회수기간인데 얘는 짧은 게 좋은 거죠, 회수기간이. 그러니까 승수는 뭐 하는 게 좋은 거다?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역수가 조소득 승수 역수는 뭐였어요? 자, 역수 총자산 회전율이죠.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율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위로 간다. 기억납니까? 그러면 총자산 중에서 총투자한 자산 중에 회전되어 들어온 첫 번째 돈이 뭐예요? 우리가 총저지에서 투자하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한 이유는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회전되어 첫 번째 들어온 돈이 뭐냐고요? 조소득이지. 그 조소득에서 뭐요? 가유순전에서 순소득, 그 다음에 세전행금수 이렇게 세후행금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전되어 첫 번째 들어온 돈이 조소득이니까 총 투자된 자산 중에서 회전되어 들어온 첫 번째 돈을 위에다 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조소득. 그래서 여기는 총 투자액분의 조소득이 되겠다. 학계론에서 총 투자액은 다른 말로 뭐였죠? 부동산의 가치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었고, 여기는요. 순소득 승수 역수는 총투자액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순소득이 되는 거죠? 순소득이 순영업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소득이니까 이 순소득이 곧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요 수익이 생기면 요것 갖고 은행에다 부채 서비스에 원금이자 갖다 주고 남은 걸 지분 투자자가 배당받아 오잖아요. 세전금수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종합적 수익이라고요. 종합적 수익이 위에 있으니까 얘가 무슨 수익률이에요? 종합 수익률이라고요. 종합적 수익이 위에 있으니까. 율 앞에 있는 게 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익률의 다른 말이 감정평가에 가면 환원율이에요. 환원율.
수익에 대응하는 율에 대해서 환원율. 환원율이고 환원율의 다른 말이 자본환원율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수익률 해야 되고 종합 자본환원율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요거의 역수는 뭐예요? 지분투자액분의 세전 현금수지다. 그럼 얘 이름이 뭐냐고요? 세전 현금수지면 아까 가유 순전후가 있었죠? 순수익 생기면 은행에다 원금이자 주죠? 그리고 남은 걸 세전 현금수지다 그래서 누가 배당받아 와요? 지분 투자자가 배당받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배당받는 돈이라고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얘가 지분 배당이 위에 있다 그래서 이걸 지분 배당률이라 그래요. 그럼 요거의 역수는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연금수지죠? 그럼 요거는 뭐라고 쓰면 돼요? 요건 세후 수익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세후 수익 위에 있으니까 무슨 수익률? 세후 수익률이다. 당연히 수익률은 큰 게 좋죠? 그래서 요것도 어때요? 역수관계 정도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제가 알려드렸죠? 조총 티판이란 여자가 있대요. 어제 뭐 815인데 일장기가 그 달린 뭔가 뭐 이모티콘인가 뭔가 사용했다고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길성천기라 그러죠. 뭐 햇빛에 막 이렇게 나오는 이러거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 생각하면 안 되고 혹시 전지현이 주연한 암살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그쵸?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총에 순종하면 안 된다고, 누가 알려줬어요? 전지현 씨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전지현 씨는 후후 하면서 어때요? 아주 가소롭게 웃었어요. 그래서 조총 순종, 전지현 후후, 뭐 이렇게 하시면 나름대로 정리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좀 역수관계 맨날 모르도 맨날 까먹고 어렵다 그러고 이러니 어떡하겠어요. 예, 여러분 나름대로 어때요? 이러던 저러던 좌우지간 왜 미워해요? 전지현을 사랑해야죠.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어때요? 어림셈법은 이렇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서 한번 정해서 알았으면 알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거 정리했으면 그 다음부터 안 까먹으면 되잖아요. 안 까먹는 방법 만들어서 나름대로 하시고 10번 뭐하러 보냐고요. 한번 제대로 보면 되지. 그거 제대로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비율 분석법 있나요? 각종 비율들을 분석하는 거 있죠? 비율 분석법. 예. 자, 비율 분석법 관련해서 비율은 동그라미 크기 비교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크기. 자, 동그라미 크기 비교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투자액이 있었죠. 맞나요? 총 투자액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저당 대부액하고 지분 투자액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요게 뭐죠? 지금 총저지다 해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럼 총저지인데 여기서 요 총 투자액하고 뭘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저당 대부액, 은행에서 빌린 돈 비교해 볼 수 있나요? 비교해 볼 수 있죠. 예, 총 투자액이 다른 말로 부동산의 뭐죠? 가치입니다. 이거 갖고 부동산 사는 거니까. 그럼 부동산의 가치. 자, 그러면 총 투자한 돈이 100인데 은행에서 빌린 돈이 50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의 비율이 뭐예요? 은행에 빌린 돈의 비율이? 대부 비율이지. 맞나요? 무슨 비율, 그럼 앞에 있는 게 위로 간다 그랬잖아요. 대부 비율이니까 여기 저당 대부액 위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뭐 중에서?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그래서 value,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론, 융자액이 얼마나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 대부액을 다른 말로 융자액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다? 대부 비율이에요. 몇 퍼센트예요? 대부 비율? 50%죠. 50%. 그러면 이때 요 돈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채죠. 맞나요?
그러면 이 돈하고 요 돈하고 비교하세요. 이걸 무슨 비율이라 그래요? 부채 비율이라 그래요. 그럼 부채 비율이니까 부채가 위로 가야 되죠. 부채가 위로 가주세요. 밑에는 뭐 가야 돼요? 치분이 와야죠. 표현은 다양한데 여기 우리 대차 대조표 배웠나요? 밸런스 시트에서 대차 대조표 언제 배웠어요? 뭐 할 때? 뭐 할 때 배웠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때 사업주의 이거는 부채가 아니고 기억 안 납니까? 부외금융. 저 혼자만 떠들었어요. 우리는 추억을 나눈 줄 알았더니 제일 슬픈 게 뭔 줄 알아요? 제일 슬픈 게요. 나는 막 추억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런 적 있었니? 이게 제일 인생에서 슬픈 거 아니에요. 나는 너와 참 그때 일이 새록새록한데 그랬더니 상대편이 뭐라 그러는 거요? 언제? 이게 참 슬픈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자꾸 슬프게 만들어요. 우리 PF 하면서 어때요? 사업주가 여기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부외금융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때 막 떠들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그려줘도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도 계속 떠올려야죠. 그러면 요게 결국 뭐예요? 자본분의 부채 요게 되잖아요. 여기 부채가 요 놈이라고. 자본이 지분이죠. 요 두 가지 요렇게 비교하는 건 무슨 비율이고? 부채 비율이고. 요 자산이 결국 부동산 요거잖아요. 요거 중에서 빌린 돈이 얼마가 되는가 요거 따져보는 게 뭐고? 대부 비율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대차대표에서.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대부 비율이 50%란 말은 여기가 총 투자한 돈 중에 50을 빌렸다는 소리니까 여기도 50이란 소리죠. 그럼 부채 비율은 얼마가 돼요? 100%가 되겠지. 50분의 50이니까. 그럼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10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부 비율이 여기가 60이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40이겠죠? 그럼 대부 비율이 60%면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4분의 6을 계산을 못 하더라고, 사람들이. 4분의 6은 약분하면 2분의 3이고, 2분의 3은 1.5니까, 그럼 150%다 이러는 거예요. 대부비율이 80%면요. 여기가 80이면 여기는 20이잖아요. 그럼 얼마요? 400%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커지면, 대부비율이 커지면 부채 비율도 커진다. 그런 말 하면 뭐 당연한 말을 왜 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예. 대부비율이 100%면요. 부채 비율은요. 잘 나가던 게 갑자기 빵으로 가요? 대부비율이 100이면 여긴 100이고 여긴 빵이잖아요. 그럼 0분의 100은 얼마예요? 무한대라 그러는 거요. 분모가 0이면 그걸 무한대라 그러는 거요. 이건 저한테 따지지 말고 중학교 쌤한테 갖다 줘요. 안 되면 그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비율이 커지면 부채비율도 그렇게 커진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 요거 정리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유순전으로 가야지. 이게 투자한 돈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가유순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특히 여기서 가유순전 중에서 순영업 소득을 벌어서 뭐 합니까? 은행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에서 원금과 이자 갖다 주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요 돈 가지고 요거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부채 감당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율? 그럼 앞에 있는 게 위로 가라 그랬잖아요. 부채를 감당하는 건 여기 순영업 소득이라고요. 그래서 요 놈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다? 순영업 소득이다. 이렇게.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큰 게 좋다. 왜? 감당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뭐보다는 커야 돼요. 분모 분자 비교할 때는 1이라 그랬죠. 1보다는 커야 원금이자 감당이 된다는 소리다. 1보다 작으면 원금이자도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하는 게 있다. 요것도 률이니까 률 앞에 있는 게 어디로 가라고요? 위로 가라고요. 그러면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놈 위로 가야 되겠죠. 가유순전은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많은데 불이행이 안 생기겠죠.
뭐가 많아야 불이행이 생겨요? 주세요가 많아야 불이행이 생기는 거요. 그럼 뭘 주달라 그래요? 공경비세라고 배웠잖아요. 기억납니까? 그 중에 특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비하고 여기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 요 놈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불이행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가라고요. 뭔 돈 벌어서 이거 갚아요? 문순영업소득 요 돈 벌어서 조소득 벌어가지고 지금 요 놈 주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조소득 벌어서 요거 갖고 요거 내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조소득 분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불이행은 안 생기는 게 좋으니까. 영업 경비 비율 그러면요. 영업 경비가 위로 가면 되잖아요. 뭔 돈 벌어서? 조소득 벌어서 유효 조소득 벌어서.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겠지. 뭐 여기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몇 개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렇거나 말거나. 자, 문제 풀자고요. 자, 62번. 다음의 자료를 활용해서 뭘 구하세요? 자본 회수기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네요. 구하라면 구해야죠. 근데 적어도 자본 회수기간에 다른 말이 뭐라는 거? 순소득 성수다. 이건 알아야 된다 이거요. 그럼 순영업 소득분의 뭐가 되겠어요? 총투자액이 되겠죠? 그럼 순영업 소득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총투자액은 줘놨잖아요. 13억이라고. 기억분에 보이죠? 그럼 순영업 소득은 얼마예요? 유효조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유효조소득 35%라 그랬잖아요. 그 35% 빼면 뭐가 나와요? 순영업 소득 나오잖아요. 그럼 65% 남았으니까 5개 65%면 얼마예요? 3억 2,500이 나와요. 그 순영업 소득이 얼마가 나온다? 요게 자본회수기간이니까 지금 총투자액은 얼마고? 13억이고 순영업 소득은 어려운 거 아니죠? 얼마? 3억 2,500. 요거 나와요. 그거 어떻게 구했다고? 유효조소득에서 뭘 빼면 돼요? 영업 경비 빼면 되잖아요. 유효조소득 영업 경비 빼면 되니까 순영업 소득이니까. 영업 경비가 유효조소득 35%니까 남아있는 건 65%죠. 그래서 0.65 곱하면 3억 2,500 나와요. 그럼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해보면. 계산하면 4 나와요. 그래서 자본회수가 몇 년 걸린다? 4년 걸린다. 자, 그 다음에 63번. 비율 분석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각종 비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1번 대부 비율이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용자액의 비율을 말한다. 맞나요? 대부 비율이니까 대부액이 위로 가야 되죠. 그게 다른 말로 용자액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의 비율? 용자액의 비율. 맞는 말입니다.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 걸 나타내는 비율로서 1보다 작으면 저당 투자자는 저당 대부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감당률이 1보다 커야 감당이 되는 거라 그랬죠. 1보다 작으면 돈 안 빌려줘요. 그래서 2번 틀렸네요. 3번 채무 불이행률은요. 채무를 불이행하게 하는 게 위로 가라 그랬죠.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인데 그걸 뭐로 감당한다고요? 유효조소득으로. 그래서 유효조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 알아보는 거예요. 총자산 회전율은 조총이라 그랬죠. 그럼 뭘 떠올리셔야 돼요? 조소득 성수 역수구나. 조소득 성수는 조소득분의 총투자액인데 뒤집어라. 그러면 총투자액분의 뭐다? 조소득이다. 근데 총투자액은 다른 말로 부동산의 가치다. 그럼 가치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이구나. 맞는 말이 되겠죠. 자, 5번 영업 경비 비율은 영업 경비가 위로 가야 되죠. 뭐 중에서? 조소득 중에서. 조소득 벌어서 영업 경비 내니까 영업 경비가 조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다. 틀린 건 2번. 64번 틀린 거. 자, 1번 읽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맞다는 거 나와야죠. 내부 수익률 요소수보다 커야 투자 가치가 있다. 자, 2번 순이한가가 0보다 큰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다. 맞습니다.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 내 레버리지 효과와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 대부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렛대효과는 커진다는 거 배웠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어때요? 높아진다는 거 배웠죠. 예. 순소득 성수는 어림셈법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같이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5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건요.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틀렸네요. 1보다 커야 좋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감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65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자, 1번.
순소득 성수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한 말. 자, 2번. 세전연금 수지성수는 종합자본환율과 역수관계다. 전지현이니까 당연히 지분 배당률하고 역수관계네. 틀렸네. 3번. 부채 감당률이 0보다 크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모률은 분모 분자로 비교하니까 기준 1이라 그랬어요. 1보다 크면. 자, 4번. 내부 수익률법에 하면 다수의 내부 수익률이 나타날 경우에 투자 결정에 어떠한 준거를 마련해 주기가 어렵다. 아까 복수의 내부 수익률 기억납니까? 그건 투자 판단에 준거로 써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4번이 맞는 말이네요. 5번. 요구 수익률은 순환가를 0,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이다. 아까 순환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뭐? 내부 수익률. 기억나시죠? 예. 자, 따라서 옳은 답은 4번 이렇게. 66, 67, 68, 69 다 뭐 하는 소리예요? 요런 거 줘놓고 구해봐라 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뭐 구해야죠. 구해보러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 자, 66번 뭘 물어봤어요? 부채 감당률 물었나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부부순이다. 이게 떠올라야 되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 순영업소득이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총 투자액은 20억이고 지분 투자액은 4억이네요. 순영업소득은 얼마? 2억. 그럼 하나는 구했네. 부채 감당률에서 순영업소득은 구했잖아요. 얼마라고요? 2억.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요? 부채 서비스액만 구하면 되죠? 예, 2억. 부채 서비스액만 구하면 됩니다. 자, 금리 10% 매년 얼마? 1회 지급, 상환기간 5년, 상환방법, 원금 만기일시 상환 이렇게 써놨나요? 원금 만기일시 상환이라는 뜻은 상환기간 동안에나 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채 서비스액은 원래 뭐도 들어있어야 되지만 원금 상환문도 들어있어야 되지만 조건이 어떻다면 지금처럼 뭐만 내는 조건이라면 이자만 내는 조건이라면 매기간 상환하는 액은 이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 이때는. 자, 그렇다 그러면 거기 지금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얼마 빌렸어요? 총 투자액이 20억이고 지분이 4억이니까 여기 16억 빌린 거죠. 그럼 16억에 이자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자 얼마예요? 10%라고 써놨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럼 얼마 갖다 줘야 돼요? 1억 6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1억 6천이라 그러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1억 6천 분의 2억이니까 계산하면 1.25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67번, 68번, 69번 똑같은 문제들인데 한 문제만 풀겠어요. 뭐 풀까요? 69번을 풀자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69번을 봅니다. 자, 시험장에 갔더니 몇 분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이제. 자, 근데 69번 한 문제가 남았어요. 어떡할 거요? 찍어야 돼요? 자, 69번. 자, 거기에서 옳은 거 물었나요? 예, 옳은 거. 예. 자, 총 투자액 얼마예요? 10억. 지분 투자액 6억. 그러면 저당이 4억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그대로 써보자고요. 이런 것들 하면 총저지, 순저지에서 어때요? 한번 써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투자액하고 지분 투자액이 있는데 총 투자액이 얼마다? 여기에 10억이고 지분 투자액이 얼마다? 보니까 6억이다. 그럼 저당 대부액은 얼마요? 4억이겠네.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했더니 이제 가유순전후가 나올 거 아니에요. 투자하면. 맞나요? 여기 있을까? 가유순전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세전연금 수지가 얼마라고 써놨어요? 6천만 원이라고 써놨나요? 요놈이? 6천만 원이죠. 자, 그 다음 뭐가? 부채 서비스액이 지금 4천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여기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야?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되는데 여기가 4천만 원이라는 뜻은 요게 6천만 원 됐으니까 여기 얼마나 소리예요? 1억이란 소리겠죠? 예, 1억입니다. 유효 조소득 성수가 얼마라고요? 5라고 써놨네요. 맞나요? 그러면 유효 조소득 성수니까 유효 조소득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총 투자액이 되겠죠? 이게 5라는 뜻은요. 여기 얼마예요? 2억이란 뜻이겠지? 2억분의 이렇게 해야 5가 나오니까. 그러면 2억이란 말은 여기 영업 경비는 얼마란 소리예요? 1억이니까 요거 빼면 1억이 나왔겠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서 1번 유효 총소득은 얼마다? 4억이 아니고 얼마? 2억.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순소득 성수는요. 순소득 성수는 순영업소득분의 뭐예요? 총투자액이잖아요. 그럼 1억분의 얼마니까? 10억이니까 요거는 얼마가 돼야 돼요? 10. 요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세전연금수지 성수는요. 세전연금수지분의 뭐예요? 지분 투자액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6천만 원 분의 6억이니까 얼마? 10. 요렇게. 자, 따라서 세전연금 성수 틀렸네요. 총합 자본환원율은요. 총합 자본환원율은 자본환원율이 수익률이라는 걸 자꾸 떠올리시고 총합 수익률이죠. 근데 순종하고 역수관계라는 걸 떠올리시면 되죠. 순소득 성수는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이니까 뒤집으면 총투자액분의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 된다. 그럼 총투자액 10억이고 순영업소득 얼마니까? 1억이니까 몇 프로가 돼야 돼요? 10%가 돼야 되네. 4번이 맞네. 4번. 자, 부채 감당률은 부부순이니까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 순영업소득. 뭐 4천만 원 분의 1억이니까 2.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런 비율들 줘놓고 여러분에게 한번 풀어보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아까 말한 식들 있죠? 그 식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뭐 어떡하겠어요? 응용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이렇다. 그래서 뭐 요런 문제까지 나오면 시험장에서는 요런 거 안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학교 안에 아무 지장 없어요. 다른 문제나 잘 맞추면 돼요. 어떤 거 한글이나 잘 읽을 줄 알면 돼요. 예, 그래서 잘 읽을 수 있으면 되니까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예, 하는 말씀 드리고요. 왜 여기는 이런 문제만 푸니까 되게 많은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뭐 여기서 나오면 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70번. 고객과의 부동산 투자 상담에서 고객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한 경우는 이래 물었어요. 요구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보다 작을 때 투자한다. 투자할까 말까는 뭐하고는 필요 없다. 실현 수익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해되시죠? 1번 틀렸네요. 2번 시장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한다. 내재 가치라는 건 투자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 가치가 커서 투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장 가치는 투자 비용이에요. 비용. 시장에서 사는 비용이라고요. 비용이 큰데 투자한다 이런 건 없죠. 예.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때 투자한다. 커야 투자하죠. 4번 현금 유입의 내가와 유출의 현가 이건 뭐 비교하면 안 되죠. 뭘로 비교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고쳐 비교해야 되죠. 5번 내부 수익률이 기회 자본 비용. 자본의 기회 비용이 뭐라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회 자본 비용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알아두시고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는 커야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투자한다. 자, 그래서 어디가 맞췄어요? 투자론이 맞췄어요. 수고 많았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뭐뭐 남았어요? 금융론하고 개발은 했잖아요. 첫 시간에. 감정, 평가론 남았죠. 예, 근데 이걸 2주 만에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오늘 좀 더 나가야 돼요. 진도. 자, 그래서 자, 167쪽 금융론 봅니다. 조금만 나갈게요. 예. 자, 부동산 금융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융론에서는 기초적인 내용은 여러분의 적어도 마인드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 아주 어렵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 배운 거에 대한 최소한도의 마인드가 있나 물어보는 건데, 자, 금융 기능 옳은 것 몇 개인가 기억번. 부동산 개발하고 건설 소요 자금의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공급을 확대에 직접 기여합니까? 돈 빌려주면 부동산 공급이 늘어날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한번 부동산 금융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면 레버리지가 볼 수 있나요? 자금 융통하는 거니까 지렛대가 볼 수 있죠. 3번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투자자 위험을 감소시킨다. 맞나요? 여러분이 요약집 몇 쪽에 보시면
투자론에 우리 지렛대가 배웠죠? 지렛대에서 거기 86쪽 그 지렛대가의 특징의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가 누릴 수 있다. 이런 말 써놨죠? 그 말 보입니까? 그 말은 자 자기 자본 1억이 있어요. 그럼 1억이 있으면 이 부동산이 1억짜리예요. 그럼 몇 개 사요? 내 돈만 갖고 사면 한 개밖에 못 사잖아요. 1억짜리. 그런데 지금 내 돈 1억이 있는데 은행 대출이 80%가 뭐 90%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기 돈 얼마면 돼요? 1,000만 원이면 나머지 대출해서 요거 하나 살 수 있죠? 몇 개 살 수 있어요? 요렇게 하면 내 돈 1,000만 원씩만 드리고 은행 90% 이용하면 10개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10개 사면 뭐 투자 대상이 늘었죠? 그럼 분산 투자가가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같다면 뭘 이용하는 것이 자금 융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무슨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는 거 배웠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원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무슨 위험은 커진다? 금융적 위험은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남의 돈을 이용하니까 분산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무슨 위험은 줄일 수 있죠?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죠? 구성자산수를 늘리면. 맞나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거기 167쪽에서 틱업본 내용은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말 써놨잖아요. 그 말 이해되셨나요? 내 돈뿐만 아니라 남의 돈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위험? 투자자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때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적 위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그런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틱업번은 맞다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리얼번 주택 구입 능력 제고를 통해서 소요를 뭐로 바꿔준다? 유효 수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맞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소요는 뭐가 없어요? 구매력이 없잖아요. 유효 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돼 있죠. 그러면 살 수 있죠. 자금 융통을 해주면 유효 수요가 되니까 살 수 있는 거죠. 미연번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개발 활동을 뒷받침해서 부동산 산업을 뭐 할 수 있다? 육성시킬 수도 있고요. 차입금 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다 맞다고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2번 우리 주택금융 배웠죠? 주택금융에는 크게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소비금융이 있다. 주택개발금융의 대표가 건축대부 기억납니까? 주택소비금융의 대표가 저당대부. 그러면 자 그래서 1번은 맞아요? 틀려요? 조금 전에 맞다고 한 거 기억나죠? 2번 건축대부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공급자에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택개발금융에 속하는 거고요. 저당대출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 잡히고 돈 빌려주는 거니까 그건 주택 소비금융에 속하는 거예요. 틀린 건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 4, 5번 금융의 기능들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실 것. 넘어갑니다. 자, 3번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주택금융 뭐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주택금융하고 민간주택금융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면 공공주택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과거에 국민주택기금,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어때요? 주택을 구입하겠다 또는 주택을 짓겠다 했을 때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게 공공주택 금융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공공이 들어간 건 금리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춰주는 거죠. 그리고 대출해 주는 기간도 어때요? 길게 하겠죠. 그래서 1번에 공공주택 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 금융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기간도 장기다. 맞는 말인데 그럼 이런 것들은 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고소득층을 위한 걸까요? 그거 아니겠죠. 저소득층을 위한 거겠죠. 그래서 적어도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겠다. 그럼 서민의 기준을 뭐로 잡았냐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잡았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런 공공주택 금융은 이번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임차자 또는 계량자에 대해서 주택 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게 국민주택기금이 지금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죠. 그게 가능하면 이제 구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공공이라고 말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겠다, 임차하겠다. 그랬을 때 어때요? 공공에서 대출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여기서는 틀렸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서 이제 정부는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이제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금 공공주택기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하는데요?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주택복권 있나요? 이런 것도 하고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걸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4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뭘도 발행할 수 있다? 사채 이런 것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택도시기금 있죠? 그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때요? 관리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택기금 그것을 시중은행에 위탁해서 관리를 했는데 바로 시중은행에 위탁하지 말고 이 국민주택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장한 게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서 뭐 한다고요? 주택 도시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이런 걸 취급한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국민주택기금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 주택도시기금을 뭐하고 있다? 관리하는데 그걸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뭘 지정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해서 거기다 맡겼다고 이렇게. 네가 책임지고 관리해라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다시 시중은행에 재위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적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뭐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나 분양보증, 임대보증, 하자, 보수, 보증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는 하나 알아두시고요.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입주자 저축 이야기가 4번에 나오는데 우리 입주자 저축으로 대표적으로 청약 저축이나 예금이나 부금이나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만능 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누가 가입할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요거는 어린아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우리가 만능 통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민주택과 관련해서 청약 저축은 어디에 지금 청약하는 입주자 저축이에요? 국민주택 등에 뭐 하는 거다? 청약하는 입주자 저축이 뭐다? 청약 저축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청약 예금이나 부금은 민영주택에 어때요? 청약하는 것인데 그중에 청약 부금은 전용 면적 몇 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약하는 게 청약 부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주자 저축은 애초부터 통장 가입 시부터 딱 뭐가 돼 있어요? 청약 대상주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가입할 때부터 어디 청약할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요. 언제 대상주택이 정해지죠? 그거는 청약 시점에 정해지는 겁니다. 즉 민영주택에 할지 국민주택 등에 할지 언제 정해진다고요? 청약 시점에 정해진다. 차이점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처형이 농협 근무할 때 저한테 막 부탁했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요거 새로 나왔는데 빨리 가입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어때요? 실적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요즘은 은행 직원들도 영업하나요? 네. 제 동생도 부산에 있는 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형 이러면서 왜 요즘은 웹사이트에다가 모바일 뱅킹을 많이 하니까 뭐 해달라 그래요? 웹 깔아달래요. 자기 은행 웹.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럼 깔면 아무나 깔면 되는데 문제는 보니까 사원 번호가 있고 누가 했는지가 권유 직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어때요? 자기 사원 번호를 넣어야 된대. 그래야 본인의 실적으로 이게 인정이 된대. 그래서 야, 옛날에는 은행 다니면 어때요? 그것도 먹고 살만하고 그냥 편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먹고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은행도 다 뭐 해야 되는구나. 영업을 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하나 깔아줬어요. 예. 까는데 2분 걸리더군요. 예. 자, 그래서 참 요즘은 다 그렇구나. 혹시 저를 불쌍히 여겨서 나도 깔아줄게요 하는 사람은 저 찾아오세요. 자, 예? 부산은행이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혹시 모바일 웹이 필요하신데 안 깔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자, 제가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줄게요. 자, 그랬을 때, 자, 넘어갑니다. 자, 틀린 거. 요즘은 참 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틀린 것 같은데 3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 맞습니다. 요거는 국민주택 등에다가 민영주택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예,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건 정도는 알아두시고 어린아이도 가입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다 가입시켜줬어요. 예, 예, 자, 4번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 후 최초 청약 시점에 희망주택 및 주택의 규모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뭐가 있다? 장점이 있다. 나머지 입주자저축은 언제? 통장 가입 시점에 다 정해진다 그랬죠. 근데 얘는 언제 정해진다고요? 청약 시점에 희망하는 주택 이제 규모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정도 내용 정도 한번 읽어 보실 것. 자, 5번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하고 물었어요. 자, 1번 우리 이자는 항상 뭐에 대해서 계산한다는 거 알아요? 잔금에 대해서 계산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융자 잔고란 융자 원금에서 차입자가 대출 기간 중에 상환한 원금은 뭐하고 빼고 남은 금액이겠죠? 잔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담보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높아지고 이자율도 어떻다? 상승한다. 예.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차입자의 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높아집니까? LTV가 높아진다는 건 돈을 많이 빌려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빌려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불이행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면 안전해져요? 위험해져요? 위험해지죠. 위험하면 이자 더 내놓으라고 그런다고요. 위험 수익은 상세관계 비례관계니까. 이해됐죠? 2번은 맞는 거예요. 자, 부채 감당률 배웠나요? 부채 감당률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 맞죠? 부부순이니까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 나눈 값입니다. 주로 어디에 써요? 상업용에 쓴다 그랬죠. 왜? 주거용은 DTI가 있잖아요. 당신의 월급이 얼마입니까? 물어본다 그랬어요. 연봉이 얼마입니까? 왜? 그거 가지고 원금이자 갚아나가야 되니까. 근데 상업용 그 자체에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으로 원금이자 상환하니까 거기에서 상업용에 쓰는 것이고 주거용은 뭘 쓴다? DTI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서 대출자는 항상 융자 잔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자율을 정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융자 잔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다. 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5번에서 매기 원리금 상환액의 현재 가치합은 저당 상환 방식과 관계없이 항상 융자 원금과 동일하다. 뭔 소리죠? 저만큼 1억 빌렸잖아요. 빌렸나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면 아까 10년 동안 나눠 갚을게. 그럼 얼마씩 갚는다 그랬어요? 이자 10%일 때 1,600만 원씩 아까 갚아 나간다는 기억나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원금 균등이면 어떻게 갚아 나가요? 이건 원리금 균등이고 원금 균등은 초기에는 많이 갚고 뒤로 갈수록 적게 갚고 최정식이면 처음엔 적게 갚다가 많이 갚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equal 같다. 영어 쓰면 잘 몰라요? 자, 같다. 뭔 소리예요? 요걸 다 할인해서 뭘로 고치면 현재 가치로 고치면 equal이라고. 요것도 이렇게 해도 equal. 요것도 현재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고치면 equal. 다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 매기 원리금 상환액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하나요. 그건 할인하는 거죠. 할인해서 고치면 다 뭐하고 같은 거예요? 요 돈하고 같다고요. 빌린 돈. 요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 고려해서 이렇게 나눈 거니까 이퀄이죠. 그래서 그것은 저당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관계없이 뭐하고 같다? 융자 원금하고 같다. 이렇게. 자, 틀린 건 몇 번? 3번. 이렇게. 자,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뭐예요? 버킹금이 아니고 결론은 뭐다? 벼락치기다. 마지막까지 뭐 해야 돼요? 밀어붙여 하셔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